세가 바뀌면 기존의 제도나 법규 사항과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평소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고 궁금한 게 있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과연 올해는 세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고 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오늘 세금과 관련된 동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 세무사시죠. 이장원 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하고요. 이제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살려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불러주시면 방송 나가서 이제 제 자체가 강의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세법을 좀 대중적이게 좀 친화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워하시잖아요. 정말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하는 업무는 사실 양도상속 증여라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 두꺼비 세무사라고 지으셨을까? 제 첫째 아이 태명이 두꺼비입니다. 그렇구나. 역시 엄마 아빠는 항상 아이가 먼저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제가 일단 세무사님 검색을 해보니까 너튜브 방송 방금 소개도 하셨지만 방송도 많이 하시고 책도 정말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소개가 딱 나올 때 세무사 그리고 쉼표 옆에 작가 이렇게까지 소개가 되세요. 그런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책을 많이 내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세금이 개정이 잦잖아요. 오늘도 이제 새로 배우는 세금이니까 네. 개정이 잦은데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완전 옛날 세법을 고개 같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부를 할 거면 그냥 책을 쓰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제가 기존에 썼던 책 2권을 이제 리뉴얼해서 이제 개정판이 나와요. 제가 책을 이제 10권 정도 썼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세 전략이나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건 어떤 분들이 좀 이 정보를 좀 알고 필요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작가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계실 때는 대부분 답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너무 몰라주니 너무 답답해서 이건 좀 알아달라라는 마음으로 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개정판 낼 때 표현을 더 쉽게 쓰는 법에 대해서 좀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 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한번 더 모셔도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저희가 방송을 통해 섭외하는데 일입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보통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님께 어떤 상담 받으러 많이 들어오십니까? 요즘 압도적으로 제가 상담 많이 하는 건 상속세 상담입니다. 상속세. 네,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분들이 이제 저를 좀 찾아오시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 이게 저의 하나 모토가 됐는데요. 하루에 이제 한 2가족 분들 정도는 제가 무료 상담을 무조건 해드려요. 원래 웬만하면 이제 거의 다 유료 상담이긴 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나마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상속인 분들이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3일장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멍하세요. 그죠. 나 뭐 해야 되지 이제? 뭐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 업무는 저는 이제 거의 몇 년간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책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코로나 때였는데 그 진짜 증상 없이 갑자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약간 5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분이 법인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배우자분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살림만 하셨는데 이제 붕 뜨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그쵸. 채권자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었는데 그분들에게 좀 이제 이런 거라도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된다.
선생님 정신 안 차리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질 거다. 음. 그런 얘기 몇 번 해드렸더니 좀 큰 도움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돈의 목적이 아니라 하루에 내가 여력이 되면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정도는 좀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그 요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으셔서 지금 이제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게 보통 그래도 그렇죠. 2명만 해야지 했는데 한 분 더 온다고 그거 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들었네요. 시간 조절을 저도 해야 되니까 항상 그게 좀 문의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좀 정보를 얻어볼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속세 관련해서. 진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실 3일장 끝나고 나서 사망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빨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투루 시간을 보내다가 본인에게 좀 큰 재산적 손실. 저는 그걸 2차 슬픔이라고 하거든요. 1차 슬픔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고 그렇죠. 2차 슬픔은 사실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걸 대한민국이 약간 금기시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부동산이면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이 진행돼 버리면 정말 이제 큰 자산 손실로 좀 이어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방적 세금을 좀 미리 좀 준비해라. 그렇군요. 네. 이 3개월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네요. 슬픔에 젖어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라서 이것만이라도 빨리 해라라는 말씀. 네. 일단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세금과 관련해서 2024년에 뭐가 바뀌느냐 이 부분 이어서 좀 유용한 정보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금 하면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건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기본이다 싶은 세금 관련 용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 두 가지만 먼저 짚어볼까요? 정말 간단한 건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얘기 딱 들으면 이제 뭔 말이지 이러실 건데 비슷한 것 같아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용어 구분만 해도 사실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율이라고 하죠. 이제 종합소득세는 뭐 6, 15, 24 이렇게 막 곱하게 돼서 그 곱한 게 이제 세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곱하기 6%에서 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자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 소득공제는 그 1,0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6%를 곱한 다음에 6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60만 원을 깎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로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그거 뭐 200만 원 받으면 난 200만 원에 소득공제 받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그거 아니죠. 왜냐 200만 원에 그분이 6%의 세율 구간이다. 12만 원 깎이는. 요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율을 곱하기 전과 후만 구분을 해도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요거에 대한 간단한 구분만 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2024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세금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세법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일단은 일부 마무리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의 어떤 차이를 짚어주셨거든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소득공제가 액수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나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다. 나의 세율 구간에 그 곱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이 크신 분들은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세율 구간이 뭐 35%면 거기서 1,000만 원을 깎은다 그러면 소득공제로 그러면 350만 원 깎이는 건데 근데 사실 세액공제들은 요율들이 대부분 뭐 12%, 15%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에서 빼는 게 고소득자는 유리하고 그다음에 좀 저소득자는 아래서 빼주는 게 유리해요. 세액공제를. 자, 이 두 가지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달라지는 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증여세인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가 부모님께 받는 결혼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부분에 주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올해 이제 결혼 평균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3억 한 3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혼인율이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제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공제가 나온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민간의 약간 위탁한 개념이라 생각을 해요. 결혼했다고 즉각적으로 돈을 줘버리면 사실 그 결혼을 위장 결혼이 넘쳐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인이랑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여재산 공제, 그러니까 증여는 살아있을 때 받는 거죠.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많이 주죠. 이제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액이 사실 좀 적었어요. 그렇죠.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었는데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좀 부족해요. 사실 5천만 원이면 어디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금액이 낮은 편인데 그 금액이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걸 이제 범위를 좀 한정을 했죠. 혼인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5천만 원 이외에 1억 원씩을 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 1억 원, 그다음에 10년간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그럼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부가 똑같이 1억과 5천만 원 받으면 또 이 전체 1억 5천 더 되니까 합치면 3억 원이 돼요. 그래서 딱 목적이 이제 전세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결혼을 좀 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출산율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 이제 취지라고 비춰집니다. 결국은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인 거라고 맞습니다. 보여져요.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건, 결혼을 하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게 증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법에서 확실히 이런 것들 다 정하고 이제 날짜별로 딱 자르기 때문에 네. 예.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예요. 그래서 이전 2년을 잡은 이유가 평균적으로 이제 식은 올렸지만 법률혼을 신고하는데 2년 걸린대요. 이제 다양한 게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결혼하기 전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청약 나 노려봐야 그죠, 되는데 그죠. 뭐 이런 것들. 가장 간단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세대를 합치기 전에 다양한 이제 사회적 제도를 맞춰보는 시간이 2년 정도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결혼 이전 2년과 결혼 이후 2년 동안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공제는 출산 태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입양 같은 경우 입양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이랑 출산 공제 두 개를 합쳐서 1억 원이에요. 각각 1억 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 공제 설명할 때 사실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 이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처음 났을 때 부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냐 또 이러는데 그죠. 예.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출생률과 이제 혼인율을 높이겠다고 만든 제도니까 좀 그건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제 전세 자금이 워낙 높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사실 많았어요. 저 이제 실무를 진짜 하니까 정말 전세 자금이나 아니면 주택 하나 샀는데 신혼부부들이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돼서 증여세 막 조사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을 때 기재부 측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잡고 싶지 않다. 그죠. 1억, 2억들이 좀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 잡아서 증여세를 추징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건데 사실 부모 세대가 줄 수가 없으면 이게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할아버지 할머님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상속이 펼쳐지면 8, 90대 이상이신 분들 많고요. 그분들의 손주분들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을 39% 이상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20대, 30대는 12%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죠. 약간 마중물 차원에서 좀 이제 손주들에게 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보다. 그러면 혼인 신고가 기준이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런 증여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혼이지만 2년 이내에 결혼을 하면 돼요. 법률혼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예,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2년을 맞춰야 되고, 근데 가끔 이제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질문지에 있긴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 파혼을 할 수가 있어요, 파혼을. 그러니까 주고 나서 그런 이제 애기치 못한 사건이 이제 몇 개가 있냐면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형을 받거나 그다음에 파혼이 되거나 이러면은 다시 돈을 돌려주면 증여가 아닌 걸로 봐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펼쳐지고 나서 3개월 이내 다시 돌려주면 좀 재밌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이 참 재밌어요. 네. 알고 나면. 네. 그리고
재혼도 됩니다. 이게 초혼에 국한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또 받고 그러지 마시고 좀.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제발 그런 리가 있나요? 차라리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또 낳았어요. 그러면 음. 이게 이중으로 적용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녀마다 1억 원의 공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입법 사례가 결국 나와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2024년 전에 이미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한데 2023년 12월 24일에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시행 시기 자체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같이 입법 사례가 좀 나와봐야 되는데 출생을 예를 들어 23년도 했다. 근데 증여는 결국은 제도를 따져보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잖아요. 25년까지니까 24년 이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가 그런 것들 도와줘야 되는데 칼같이 24년도부터 자르면 이제 이 제도가 그러면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면 또 세무사님을 당황시키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2년 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년 이내에 이걸 해야 되니까 2년 이후가 2023년 12월 25일까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제도상으로는 안 되죠. 아. 증여를 받는 게 24년 1월 1일 이후여야 되기 때문에 제 첫째가 그래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세무사님의 사례였군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금도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우선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출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올해 대책이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뭐 사실은 뭐 대출 제도도 나오고. 네. 네,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 양육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그 취득세를 이제 500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출산하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취득할 때 그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돼요. 12억 원이라는 게 세법에서는 좀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12억 원까지는 해줄게. 그러니까 12억 원이 넘어가면 고가 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너무 비싼 건 안 돼. 뭐 이런 제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취득을 하는 게 첫 주택이어야 돼요. 1세대 1주택.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바로 취득세 감면받고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팔아버리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도 해야 돼요. 거주 기간 3년 안 한 상태에서 뭐 팔아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증여를 해버린다. 그러면 추징을 받아요. 세금은 무서운 게 사실은 추징에 붙는 가산세예요. 가산세가 100%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주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가산세를 좀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주택과 관련해서는 12억 원이라는 게 기준이 될 때도 있지만 면적 84제곱미터가 이 기준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네. 규제도 같이 항상 병행될 때도 있죠. 그러면 이번에 요 제도에 관련해서는 12억 원만. 예, 12억 원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우선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부동산 관련 세금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세금 바뀌는 거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는 한데 네. 방금 자녀 얘기부터 사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취득세 감면은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관련된 거고 네. 자녀랑 연결해가지고 좀 말씀드려보면 네. 왜냐하면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또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세액공제면 자 내가 내는 세금을 즉각적으로 깎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사실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좀 이득이 될 건데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한 명은 15만 원, 두 명째는 30만 원, 그 다음에 세 명째는 30만 원 플러스 두 명 초과 한 명당 30만 원이었는데 이 30만 원의 단위가 3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공제 액수가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뭐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연말정산 할 때 아버님이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소득이 없다 그러면 내 거에 부양자로 넣어서 기본공제 그렇죠. 대상자로 좀 공제를 활용하자. 그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적용을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3명 이상이다 자녀가 국가 유공자죠 거의 뭐 예. 제가 봤을 때는 35만 원 플러스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65만 원이 즉각적으로 나의 세금이 깎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4명 이상이면 35만 원 그다음에 플러스 30만 원 30만 원이어서 95만 원이 깎이는 거.
즉각적으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주니까 그걸 꼭 기억만 하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이제 내 세액공제로 모시고 있다면 그럼 그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가 받게 되는 겁니까? 손자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경제적 능력이 많아서 손자녀를 본인이 이제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손자녀를 집어넣는 케이스 때 이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경제활동의 나이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 젊으신 이제 할아버지, 뭐 할머니도 있기 때문에 그분까지 전부 다 좀 포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흐름에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뭐 월세나 뭐 이런 걸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좀 세입자 관련해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월세 세액공제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액공제. 바로 즉각적으로 나의 세금을 좀 줄여준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은 저는 월세 세액공제 무조건 챙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지 와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분들이 몰입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나오는 거에 그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말해요. 근데 생각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자 위에서 빼잖아요. 근데 내가 사회초년생이야. 세율이 어차피 낮아요. 그죠. 거기서 200~300만 원 받아봤자 6% 세율 구간이면 12만 원 깎여요. 근데 월세 세액공제는 한 번 받으면 막 100만 원씩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만 잘 챙겨도 오히려 유리해요. 월세 세액공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소득공제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네. 저는 항상 그걸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제 내가 돈을 쓴 만큼 공제가 되잖아요. 절약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소득공제 액수가 생각보다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유의미하지 않은데 몰입을 했었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아나운서님 되게 좀 찔려하시는 표정. 아닙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1원부터 999만 9,999원까지는 어차피 공제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이상 쓰려고 노력을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10월 달에 홈택스에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제도 자체를 잘 모르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꽤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하다못해 딱 그때 보시고 어차피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못 받네. 오히려 소비를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미리 보기 있어요? 종소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미리 보기 서비스에 카드 내역이 나오긴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나 이런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세무사님들에게 뭐 어떤 사업에 대한 세금을 맡기니까 그걸 보면서 중간 결산을 사실 해야죠.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중간 결산을 해야 되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중간 결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매출이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거는 월마다 체크가 안 되거든요. 네, 아나운서님들이 대부분 그렇죠. 네. 연락 주세요. 네. 명함 한 장 주세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직장인분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 또 유사한 소득공제가 있어요. 어차피 넣는 액수만큼 바로 소득공제 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청약저축. 차라리 저축을 하면서 공제를 받아라. 물론 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상당히 낮지만 그리고 이제 청약을 받을 확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넣은 돈이 똑같이 공제액수로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월세로 넘어가면 우리가 거주는 해야 되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타 지역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기숙사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죠, 네. 결국 본인의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것만 세액공제 받아도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거의 다 세액공제가 돼요. 이게 좀 말씀드려보면 총급여 올해는 7천만 원이에요. 이제 개정되는 건 8천만 원 늘어나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액의 몇 프로를 공제를 받냐면 이게 좀 파격적이에요. 15%에서 17%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간단히 생각해보면 50만 원이라고 봐볼게요.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600만 원에 15%면 90만 원. 그냥 90만 원 세금 바로 깎아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클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이래 생각할 거예요. 90만 원이 뭐가 크냐.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세금을 1원도 안 내는 직장인이 몇 프로 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생각보다 많아요. 한 2천만 명 정도가
근로소득자 신고를 해요. 연말정산하거든요. 어. 33% 정도가 세금을 1원도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90만 원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그 범위를 포괄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지는. 생각보다 근로소득자분들이 세금을 내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크지 않아요. 그 면세점이 낮은 편이거든요. OECD에서도 거의 아주 낮은 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물론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보시긴 하지만 그건 이제 준조세가 센 거죠. 이제 4대 보험이 좀. 네. 그렇죠. 네, 세금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청취자분들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5275님께서 저는 집 대출을 받아서 갚다가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아파지다 보니 수입이 없어서 아들딸이 매월 50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줘서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에게 증여를 하는 게 돼서 나중에 증여세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사실 그 즉각적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면 그거는 이제 증여세법에 증여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채무를 갚아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원래 계좌가 또 기존에 돈 벌어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가 그 50만 원 준 게 지금 질문에서는 이제 이 정도에 상응되는 걸로 뭐 좀 이렇게 이자를 갚았다 뭐 이런 말씀이실 수 있지만 본인이 그걸 생활비로 쓰시는 부분에 이 희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증여는 아닐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 비용으로 생활비를 쓰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 비과세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피부양자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서 경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누군가에게 그 피부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을 받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생활비는 전부 다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사실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 같다. 근데 너무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니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도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50만 원씩 주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하면 물론 이제 6천만 원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액수의 변동이나 그다음에 이게 정말 생활비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죠. 대출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통장으로만 보내지 않으신다면 이제 생활비로 쓰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실 수 있다면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1077님 주식 증여 후에 바로 매도해도 됩니까?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우선 금융투자 소비 소득세라는 게 이제 개정이 되면 2월 가세라는 게 생겨서 안 되는데 올해까지는 사실은 가능하세요. 가장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국내 주식에서 만약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분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그분 대주주거든요. 양도세를 주식에서 낸다. 이분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대부분 이제 양도소득세 내는 건 해외 주식이실 거예요. 기본 공제가 좀 낮고 25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런데 해외 주식에서 그래서 양도소득세 줄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증여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 10년간 6억이나 돼요. 맞아요. 좀 높죠. 맞아요. 그러면 주식을 내가 예전에 1억 원에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지금 6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를 하면 증여세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근데 올해까지밖에 못 합니다. 올해까지. 네. 근데 25년에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2월 가세라는 게 생겨서 주식도 1년 있다가 팔아야지만 인정해주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6억에 증여해서 6억에 팔면 양도세가 0원이잖아요. 네. 이걸 이미 부동산이랑 입주권, 분양권에서 쓰고 있어요. 예전에 취득가액이 1억 원이죠. 두 가지 세금을 다 계산해서 큰 걸로 내야 돼요. 6억 원, 6억 원, 0원이죠. 그다음에 1억 원에서 6억 원, 5억 원에 대한 양도세 22%면 1억 천. 둘 중에 큰 금액 1억 천. 1억이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주식은 아직은 2월 가세 도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들어오면 도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입법 과정은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언니가 가게를 합니다. 최근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건물주가 간이 임대사업자라서 세금 계산서를 안 준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간이가세자한테는 세금의 의무가 없어요.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간이가세자가 그래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그런 형태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 부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이제 일정 부분 좀 적게 조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 필요 경비로 쓸 수는 있어요. 무조건 그게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 10초 남았는데요. 세금 관련된 내용들 10초밖에 안 남았군요. 누군가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국세청 콜센터 126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전화 받으신 분들이 정말 세법의 도사분들이시고 실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가 또 시간 마련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